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한 게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1월 4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에서 기사를 따왔고요. 되게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죠? 네. 어젯밤에도 퇴근하는데 얼굴이 정말 짠하게 추운 게 한 영하 10도, 11도 정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제가 고등학교까지 있었던 부산만 하더라도 영하로 잘 내려가지 않다 보니까, 지방 특히나 남쪽이나 부산, 여수, 광주, 그리고 제주도 이런 계신 분들은 영하 10도의 추위를 잘 못 느끼는데, 예, 아주 짠하게 추웠습니다. 어제 오늘 반도체 주식이 오늘은 또 좋네요. 한시적 20% 세공제, 숨통만 튼 반도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기사가 지금 반도체 섹터에 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지, 이게 정부 세제 지원 때문에 주가가 좋은 건지, 아니면 반도체가 퀀트로 돌려보면요, 1월 달은 반도체가 항상 오르는 확률이, 어제 우리 왕 차장이 그 자료를 만들어 줬었는데, 오를 확률이 87%든가 자료가 있었는데요. 이 자료인가? 그런 퀀터 베이스로 또 들어오는 자금인 건지, 제가 다음에 어제 자료가 없네.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일단 표를 보면요, 상향된 반도체 시술 투자 세액 공제율이라고 돼 있고, 대기업 중견기업은 8에서 15% 세액 공제를 받네요.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대기업은 7%포인트, 중소기업은 9%포인트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로 인한 세 부담 감소 효과가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3조 6,500억 원 감소 효과가 있나 봅니다. 정부가 반도체 시설 투자의 세액 공제율을 최대 3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말 세제 지원 추가 확대 검토 지시를 내린 지 나흘 만인데, 이번 조치로 기업들의 세 부담은 3조 6천억 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다만 당초의 여당안에 못 미치는 데다 이마저도 한시적 조건부 조치라 실제 투자 확대를 이끌어낼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3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등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를 했고요. 기재부 방안에 따르면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 시술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 중소기업은 25%로 상향된다. 앞서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세액 공제율 10%를 적용을 하면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고, 아울러 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 외에도 올해 한시적으로 임시투자 세액 공제를 도입해 시설 투자의 세액 공제율을 2%씩 상향한다. 이에 따라 일반 시설 투자는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의 공제율을 신성장 원천 기술의 경우 각각 6%, 10%, 18%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번 공제율 상향으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은 내년 기준 3조 6,500억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요만큼 세액 공제를 해서 3조 6,500원 감소한다는 거죠.
앞서 여야는 지난해 12월 23일 대기업의 국가전력기술 시설투자세 공제율을 8%로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대표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공제율을 20%까지 올리자고 했지만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는 기재부의 반대로 정부안인 8%가 통과됐다고 합니다. 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안 10%보다도 낮은 수준이고요. 이에 윤 대통령은 12월 30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질책성 지시를 내렸고, 기재부는 부랴부랴 이 같은 수정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날 정부 발표는 올해 1%대 저성장이 예고된 한국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고요. 특히 지난해 12월 반도체 수출은 1년 새 30% 가까이 급감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챙기면서 산업 현장과 민생의 어려움을 풀어나가겠다면서 엄중한 경제 상황에 철저히 대응을 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세액공제나 이런 혜택을 주면 WTO, 월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 정부에서 그렇게 특정 산업, 특정 기업에 도움을 주는 그런 걸 하면 자유시장, 자유경쟁 논리에 안 맞기 때문에 WTO에 제소하겠다 이래 얘기가 도는데, 요즘은 미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라별로 전부 다 자국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파격적인 이런 세제 혜택을 주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WTO에 그런 걸 지키는 나라가 있나 싶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컨벤션 도시 라스베가스에 귀한 기업인 등 10만 인파 들썩,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아는 여러 언론 매체에서도 이번에 많이 가시더라고요. 많이 가시는데, 우리 펀드 매니저들도, 그리고 증권사에 계시는 IT나 이쪽 담당 애널리스트 분들도 예전에는 이 CE에서 되게 많이 가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싹 없어졌다가 이번에 다시들 많이 가신다는데, 요런 게 이제 경기 침체의 이제 척도가 될 수가 있는데요. 요런 행사에 아니야 지금 긴축을 해야 되는데 무슨 CES 행사 참가야, 이번엔 참가하지 말자, 요런 분위기인 건지, 아니면 CES 이번 2023 행사가 과거 때보다도 비교해서 더 흥행을 하고 있는 건지, 요런 걸 이제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3년 만에 지상 최대 테크쇼 정상화, 취재진 등 참가자 작년 2배 훌쩍, CES 이후 전시회 스케줄도 꽉 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진에는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를 찾은 참가자들이 거리를 걷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부럽습니다. 이달 라스베가스는 CES 이후로도 컨벤션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예년보다 많은 수준이에요. 이제 진짜 팬데믹이 끝난 것 같아요. CES 부스 담당 직원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달 5일에서 8일 열리는 미국 최대 전자정보기술 IT 전시회인 CES 2023을 시작으로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가 컨벤션 도시라는 위상을 되찾고 있다. CES 이후 줄줄이 꽉 찬 컨벤션 스케줄이라고 되어 있는데, 2일 오후 2시 라스베가스의 해리 리드 국제공항 새해를 맞으려는 가족 단위의 방문객과 달리 캐주얼 정장 차림의 기내용 캐리어를 끌고 빠르게 공항을 빠져나가는 인파가 눈에 띄었다. 저마다 붉은 빛깔의 목걸이형 이름표를 손에 들거나 목에 건 채였다. 사우스웨스트와 유나이티드 항공 국내선이 10분 간격으로 도착을 하자 공항 터미널 1에
승차 공유 서비스 우버, 리프트 픽업 장소에는 순식간에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공항 측 보안 요원이 나서 교통정리를 한 뒤 기자도 리프트 앱이 매칭해준 차량에 탑승을 했다. 리프트 운전자 브라이언은 평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을 하고 휴일에 파트타임으로 리프트 기사를 하는데 이달은 대목이라 휴일마다 일할 생각이라면서 팬데믹 이후 전시업체에서 일하는 아내의 급여가 삭감이 돼서 리프트 기사 일도 병행하게 됐는데 손님이 예년보다 많다고 전했습니다. 야, 요런 게 이제 생생한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기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 지금 이 기사를 읽는데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 이름이 2개나 지금 거론이 됐죠. 그 위에 에어라인까지 합치면 지금 벌써 4개 기업들 이름이 나왔습니다. 리프트, 유나이티드 항공, 우버, 리프트, 예, 요렇게 사우스웨스트, 예, 요렇게 되어 있고요. 지난해 45,000여 명이었던 CES 방문객은 올해 2배가 넘는 10만 명을 기록할 것이라는 게 주최 측인 미국 소비자 기술 협회의 CTA의 전망이고요. 브라이언이 태운 승객은 CES 참가자뿐이 아니었다. 그는 이번에는 CES와 성인 엔터테인먼트 전시회 AEE 기간이 겹쳤다면서 성인 엔터테인먼트 전시회 이런 것도 열리고 있나 보네요. 이어 콘크리트 전시회, 사냥 전시회 등 태어나서 처음 듣는 전시회들을 만날 수 있다고 기뜸을 했고요. 라스베가스 마케팅 에이전시 비글로벌의 브랜든 버스먼 애널리스트는 연말 연휴 이후 보통 소강 상태를 보이는데 올해는 평소보다 컨벤션 일정이 많다면서 아주 좋은 신호라고 했습니다. CES와 AEE가 같은 기간에 진행되는 것은 최근 10년 내 처음이라는 설명이고요. 또 17일부터는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세계 최대 콘크리트 전시회인 월드 오브 콘크리트가 개최된다. 이 행사에는 1000여 개 업체 6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호텔에서 체크인을 기다리고 있는 로비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네, 체크인 행렬이 쫙 이어져 있네요. 팬데믹 그늘 벗어나자 호텔 식당도 특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처럼 컨벤션들이 빈틈없이 달력을 채우면서 컨벤션의 도시 라스베가스도 팬데믹의 그늘에서 본격적으로 벗어나고 있다. 라스베가스 컨벤션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라스베가스를 찾은 이들은 250만 명 이하로 집계됐네요. 작년 22년입니다. 이 중 30만 명 이상이 전시회 참가 명목으로 라스베가스를 방문했다.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해서는 55%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CES 참가자만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컨벤션 방문객도 예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오미크론 확산의 여파로 불참했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빅테크 업체들도 속속 부스를 차리기로 하면서 흥행에 활기를 더하고 있고요. 올해 CES 전시 공간은 축구장 26개 규모인 18만 6천 제곱미터로 지난해보다 50% 늘어났다. 전시에 나서는 기업도 3,100여 개에 달하면서 이 가운데 1,000여 개의 기업은 CES에 처음 참가하는 기업이 1,000개나 들어왔네요. 밀려드는 참가자들로 호재를 맞은 것은 숙박업체와 식당들이다. CES의 스타트업 전시회가 열리는 베네시안 컨벤션 센터와 접한 베네시안 리조트에는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체크인하려는 행렬이 긴 줄을 이뤘고요. 글로벌 최대 반도체 회사 AMD에서 참가한 한 직원은
30분 넘게 기다려 체크인했다. 지난해에는 참석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팬데믹 전만큼 참가자들이 많을 것 같다고 전했고요. 베네시안 리조트 프론트 데스크 직원은 아직 진짜가 시작됐다고 보기에 이르다면서 내일 오후에는 대기줄을 쳐둔 뒤편 분수대를 지나 카지노까지 체크인 행렬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을 했네요. 라스베가스 컨벤션 당국은 지난해 1월 라스베가스 스트립 주위 호텔의 평균 숙박 요금이 1박당 154달러 수준이었지만 이달에는 더 높게 책정될 것이라 전망을 했습니다. 실제로 베네시안 호텔의 이날 숙박 요금은 120달러 수준이었지만 CES가 시작되는 5일부터는 900달러 이상으로 뛰게 된다. 링크 호텔은 CES 직전 30달러에서 250달러대로 오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프리 프로토콜도 눈에 띄어 참가자 규모만큼이나 눈에 띄는 것은 코로나19 프로토콜에서 자유로워진 모습이다. 지난해에는 현장에서 참가 명찰을 수령하려면 백신 접종 증명 내역서를 제시해야 했다. 또 항원 기반 진단 키트를 나눠주고 코로나 음성 결과를 확인한 후에 전시회장으로 갈 것을 권장했다. 올해는 이 같은 절차가 없어져서 신분증과 QR코드만으로 간단하게 배지 수령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올해로 4회째 CES에 참여하는 국내 IT 업체의 한 관계자는 CES 분위기에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됐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CES가 팬데믹 이후 조심스레 진행됐다면 올해는 확실히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정혜진 특파원이 쓰신 기사이네요. 이런 걸 보면 페드가 왜 저렇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를 유지하고 약간 이제 막 엄포식으로 큰일 난다 하면서 이제 수요를 좀 억누르려고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조치가 없이 그냥 냅뒀으면 이런 기업들 행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행을 나가려는 수요 엄청난 이제 그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정말 물가가 폭등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저렇게 경기 침체가 오니까 너네들 조심해 네, 그런 얘기를 안 했더라면 정말 뭐 유가라든지 이런 게 정말 폭등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기사는요. 신한금융 7년 내 글로벌 이익 비중 30% 비은행 50%까지 늘릴 것이라고 돼 있는데 보통 은행주가 대표적인 이제 가치주고 고배당 주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대표적인 고배당 가치주인 기업들도 우리가 한 번씩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체크를 해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기업이 그래도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신한금융이 근데 7년 내 글로벌 이익 비중이 30% 그리고 비은행 50%까지 약간 성장 스토리를 조금 제시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 2023 경영 포럼, IB 역량 강화, 디지털 생태계 등 올 추진 실대 전략 과제 선정도라고 되어 있고요. 사진이 나오는데요. 조영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이달 2일 경기도 용인 신한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신한경영 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에너지의 원동력, 셀프 리더십, 창의성과 주도성이라는 문구가 뒤에서 보입니다. 신한금융그룹이 2023년까지 글로벌 이익 비중을 30% 확대하고 비은행 이익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중장기 전략을 제시를 했다. 자산 운용 및 투자 은행 역량 강화와 디지털 생태계 구축 등을 담은 올해 추진해야 할 7대 핵심 전략 과제도 선정을 했고요. 이날 2일 연수원에서
2023년 신한경영 포럼을 개최했는데 이 7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는데 시니어 및 청년 고객층 증가율 1등, 그리고 자본시장 글로벌 국내 톱 레벨 기반 구축, 디지털 핵심 역량 강화 및 디지털 생태계 구축, 미래 인재 확보 및 다양 창의적 조직 문화, 아시아 리딩 ESG 금융그룹 추진, 철저하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기본기에 충실한 효율적 성장을 선정을 했네요. 2030년까지 추진해야 할 중장기 방향성으로 특히 신한 2030 135를 제시를 했는데요. 현지화 강화를 통한 글로벌 이익 비중 30% 달성, 요게 3, 자본시장 및 비은행 경쟁력 강화를 통한 비은행 이익 비중 50% 달성, 이게 5네요. 그러면 이런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를 제고하는 선한 영향력 1위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마지막 문구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체계로는 따로 또 가치를 내세웠고요. 분야별 전문성과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룹의 경영관리 효율성을 높여서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는 협업체계를 구성하겠다는 보관이다. 이날 포럼에는 조용병 신한금융회장과 진옥동 회장 내정자를 비롯한 전 그룹사 임원 본부장 260여 명이 참석을 했고요. 조 회장은 강연을 통해서 지난 성과에 안주하면 기업의 미래가 없다면서 살기 위해 변해야 하고 안주하면 죽게 된다는 변즉생 정즉사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즉사 사즉생이잖아요. 원래는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인데 변즉생, 변하면 살고 안주하면 죽는다. 정즉사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베이조스도 페이지도 안티에이징에 꽂힌 미억만장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병의 근원인 노화 방지, 알토스랩, 4조 원 초기 투자금, 베이조스 등 큰손 유지 성공, 틸, 페이지도, 틸은 이제 피터 틸을 얘기하는 거죠. 페이지도 불로장생의 주목, 건강, 권력, 빈부격차 확대 우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감한 투자로 민간의 우주 개발을 뜻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연 미국 억만장자들이 이번에는 만병의 근원인 노화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수조 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일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지난해 초 설립된 미국 실리콘밸리의 바이오 기업 알토스랩은 30억 달러, 약 4조 원의 초기 투자금 조달에 성공을 했고요. 바이오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당시 투자에는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와 러시아 대표 정보기술 기업인 메일루 창업자 유리 밀러 등이 참여했다. 알토스랩은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인간을 재프로그래밍함으로써 생체 시계를 멈추거나 되돌리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와, 어마어마한 걸 연구하고 있네요. 헬 베른 알토스랩 최고 경영자 CEO는 그 억만장자들의 투자금은 질병 극복을 위한 참신한 방식, 노화 억제에 성공하기 전까지 수차례의 실패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글로벌 항노화 시장 성장 전망이라고, 이 시장 전망, 요 제가 항상 챙겨보는, 그래서 그 시장 규모가 얼만데, 그게 중요하잖아요. 글로벌 항노화, 안티에이징, 요 마켓이 2020년에는 1944억 달러, 약 한 2천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250조 시장이고요. 근데 2030년에는 4,228억 달러가 되면서 500조 시장으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억만장자들의
노화 방지 프로젝트 투자를 장기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항노화 연구계와 불로장생을 위해 기꺼이 투자하려는 억만장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 분석을 하면서 베이조스의 항노화 산업 투자는 알토스랩뿐이 아니다. 세계 최대 전자결제기업 페이팔 창업자인 피터 틸과 함께 2016년 유니티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투자한 것이 먼저였다. 이 기업은 노화세포를 표적으로 삼아서 제거하는 신약을 개발을 해서 노화 관련 질환을 막는다는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틸은 이외에도 노화세포 제거 등 여러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 센스 연구재단에도 700만 달러 넘게 기부한 바 있다. 미국의 대표 빅테크인 구글도 2013년 글로벌 제약사 에브비와 함께 노화 방지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캘리코를 설립하면서 일찌감치 이 산업에 뛰어들었고요. 구글도 뭐 많이 합니다. 두 회사는 캘리코에 3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했고 레리 페이지 구글 공동 창업자는 당시 생명 연장은 모두의 꿈이라면서 장기 투자 의지를 노력했다. 구글이 그 유전자 분석하는 그것도 기억이 안 나네요. 무슨 20였던가 뭐 그런 것도 일찌감치 거의 뭐 한 10년 전부터 했었고요. 노화 방지 프로젝트는 이미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2011년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진은 실험쥐의 체내에서 노화세포를 제거한 결과 근육 소실, 백내장 등 노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오, 그래요? 이를 통해 쥐가 더 건강하게 기존 수명 대비 20에서 30% 오래 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됐고요. 다만 이 연구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연구 자금이 필요했고 억만장자들이 이 같은 요구에 응답한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투자 러쉬가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생명윤리학자인 크리스토퍼 웨어햄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 교수는 장수는 독재자들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포함해서 건강, 부, 권력의 빈부격차를 확대할 위험이 있다며 오래 살수록 재산이 많아지고 부자가 될수록 정치적 영향은 커진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억만장자들이 저는 앨런 머스크가 뭐 화성 얘기하고 스페이스 X랑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저거 지금 당장 돈 안 될 건데 저런 거 왜 하나 싶은데도 저런 억만장자들이 만약에 정말 그 아마겟돈 영화처럼 지구로 큰 어떤 코멧 그게 뭐죠? 별똥별 같은 거 그런 게 운석 그런 게 이제 떨어져 가지고 진짜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리스크 관리를 이런 억만장자들이 우주 개발 이런 걸 막 해가지고 정말 하나의 플랜 B에 해당되는 그런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정부에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니까. 그래서 약간은 이 미국의 억만장자들은 이 참 인류를 위한 큰 기부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한 번씩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안티에이징 이게 이제 본인이 오래 살려고 뭐 하든 어쨌든 이런 엄청난 그 R&D 비용을 대줌으로써 실제로 그럼으로써 우리 인류의 평균 수명이 많이 연장됐잖아요. 굉장히 많이 연장됐습니다. 그게 주식시장의 순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돈을 벌고자 다 투자를 하고 하는 거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 삶이 정말 엄청나게 윤택해졌지 않습니까? 그죠? 의료기술부터 산업기술 등등 해가지고 그게 바로 주식시장의
정말 순기능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자체를 뭐 도박하는 것처럼 뭐 투기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인류를 더 윤택한 삶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 성장과 함께 투자를 할 때 당연히 리스크가 있죠. 안 되는 기업들도 많잖아요. 그죠? 내 돈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잃을 수가 있는데도 기꺼이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요즘 테슬라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힘드시죠? 그죠? 우리 삶은 되게 편하게 해줄 거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자율주행이 되면 얼마나 편해지겠습니까? 근데 요즘 주가가 또 박살 나니까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겁니다. 참고로 좀 전에 아까 그 채플미에서 테슬라 또 우리 최상무가 또 분석을 쭉 해줬는데요. 한번 또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국 법인 대표 2인자로 파격 승진 위기에 테슬라 구원투수될까요? 또 테슬라 기사를 제가 또 가져왔네요. 보통 보면 이제 시장이 과열되고 막 테슬라에 광분을 해서 막 그럴 때 엄청난 이 장밋빛 전망에 이제 취해 있다가 주가가 빠지면 그런 얘기하던 사람들 싹 없어지진 않아요. 없어지는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주가가 싸다는 것만큼 좋은 호재는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싸졌겠습니까? 안 좋은 뉴스가 나와서 싸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좋은 뉴스에 막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뉴스에 우리가 휘둘리면 안 되듯이 떨어질 때도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또 이제 나쁜 뉴스가 계속 끄집어내게 되거든요. 그런 걸 이제 보면서 또 이게 얼마나 나쁜 뉴스이고 이게 정말 주가가 이만큼 떨어질 만한 그런 요인이 맞는지 냉정하게 이렇게 또 신문 기자분들이 이 팩트 체크를 해서 기사를 올리니까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국 법인 대표 2인자로 파격 승진 됐다고 하는데 사진에 보면 나옵니다. 테슬라 2인자로 파격 승진한 톰주 테슬라 중국 법인 대표. 처음 보는 분이네요. 테슬라의 지난해 전기자동차 인도 실적이 131만 대로 목표치에 미달했다. 최근 주가 급락 등 겹악재에 직면한 테슬라는 중국 법인 대표를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에 이은 2인자로 임명하면서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날 2022년 한 해 동안 전기차 131만 대를 인도했다고 밝혔는데 전년보다 40% 늘어났지만 당초 제시했던 50%에는 못 미치면서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테슬라는 지난해 말 재고를 줄이고 인도량을 늘리기 위해 미국 고객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7,500 할인까지 내세웠지만 목표를 달성하기는 역부족이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기차 수요 감소, 코로나와 관련한 중국 공장의 생산 차질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을 했다. 지난해 4분기만 놓고 보면 40만 5,278대를 인도해서 분기 기준 최다 실적을 세웠지만 월가 예상치가 43만 1,117대였기 때문에 이 부분 예상치보다는 밑돌았다. 이런 가운데 3일 로이터 통신은 텀주 중국 법인 대표가 미국 생산, 북미 유럽 판매 사업부를 총괄하는 지위로 승진했다고 내부 문건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고요. 주 대표는 테슬라 중화권 부회장, 아시아 판매 사업부 선임이사라는 직함도 유지를 했고요. 로이터는 이는 주 대표가 테슬라 내에서 머스크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올랐다는 것이라고 평가를 했네요.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현재 뉴질랜드 여권을 소지한 주 대표는 2014년에 테슬라에 합류했네요. 주 대표는 지난해 6월 중국 상하이 테슬라 공장이 코로나 봉쇄로 멈췄을 때 협력업체 직원까지 설득하고 2달이나 현장에서 숙식하면서 공장을 정상화해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에 상해 공장은 지난해 3분기 모델 Y와 모델 3 생산을 70%나 늘렸고요. 주 대표와 그가 이끄는 팀은
지난해 말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 등에 급파되기도 했다. 로이터는 머스크의 트위트 인수 이후 테슬라 주가가 폭락을 해서 주주들이 특단의 조치를 요구한 가운데 이뤄진 인사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우리 정의선 회장님 기사입니다. IT 회사보다 치밀해야 미래차가 성공을 한다 라는 타이틀인데 현대차그룹 신년회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셨네요. 지금 사진에 지난 3일 경기 화성시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신년회에서 새해 경영 전략과 방향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다가오는 위기를 두려워하며 변화를 뒤쫓기보다 한 발 앞서 미래를 이끌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3년을 도전을 통한 신뢰와 변화를 통한 도약의 한 해로 삼아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려 한다며 이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 있어야죠. 전동화, 소프트웨어, 신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며 시장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신년의 장소를 연구개발, R&D 핵심 거점인 남양연구소로 택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정 회장은 올해도 더욱 진화된 차량을 개발 공급해서 글로벌 전기차 리더십을 공고히 할 것이라면서 소형 모듈 원전 SMR과 같은 에너지 신사업 분야로의 확장을 추진하고 더욱 안전한 초고강도 철강 제품 개발과 스마트 물류 솔루션 육성에 박차를 가해서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 확보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인재를 영입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고요. 현대차 그룹은 자율주행 등 다양한 신사업 영역과 관련한 새 구상도 공개를 했는데요. 우선 고속도로 자율주행 레벨 3 기능을 탑재한 G90과 EV9을 올 상반기 국내에 출시하고요. 북미에서는 자율주행 합작사 모셔널을 통해서 우버 등과 손잡고 완전 자율주행 수준인 레벨 4 기술이 탑재된 로봇 택시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이고요.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사람과 사물의 이동 목적에 부합하는 목적 기반 차량을 시장에 선보이고 항공 이동 수단인 미래 항공 모빌리티 AAM 프로토타입 기체를 개발해서 모빌리티 서비스 리더십도 구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정 회장은 자유로운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솔선수범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사람, 매사에 진취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 인정과 보상을 받으며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회사가 돼야 된다면서 자유롭게 일하는 기업 문화, 능력이 존중받는 일터, 원칙과 상식이 바로 서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그 밑에도 조금 더 내용이 약간 있는데 읽어보시고요. 현대차그룹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다 보니까 현대차그룹이 미국 시장 사상 처음으로 점유율 10%를 또 돌파했다고 하면서 탑5 G를 구축해 나오고 바로 밑에 혼다가 있는데요. 혼다하고의 격차도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대차그룹 부릉부릉 올해 한 해 큰 도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웜의 신막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